자, 우리 교재 46페이지부터 시작드릴게요. 법인세의 개요입니다. 자, 46페이지, 페이지는 위에 표시되어 있고요. 2번에 법인세의 개요 보시면 법인세는 당연히 국세죠. 우리나라 조세가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하는데 과세권자가 국가인 국세가 되는 거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국세는 당연히 국세청에서 세법을 부과징수하는데 우리 전체 내용이 이제 국세청 산하예요. 이런 건 뭐 여러분들 필기하실 필요는 없겠죠. 전국에 7개의 지역을 나누어서 지방국세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권역은 서울지방국세청이고요. 인천광역시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의 좌측에 서쪽 편을 갖다 주로 하는 것이 인천지방국세청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의 오른쪽을 담당하는 것이 중부지방국세청이고요. 이하에 뭐가 있죠? 세무서가 있죠. 예를 들어 역삼세무서, 영등포 세무서 이런 식으로 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하고 충청남북도를 관할하는 지방청이 대전지방국세청이고요. 그 다음에 전라남북도와 광주광역시를 담당하는 것이 광주지방국세청이고,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하고 경상북도를 관할하는 게 대구지방국세청이고, 나머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도 관할하는 것이 부산지방국세청입니다. 이하에 뭐가 있죠? 세무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당연히 국가가 과세권자지만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들 관할 세무서 및 지방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신고할 때는 법인세라든지 부가가치세라든지 원천세 같은 경우는 신고는 이제 당연히 관할 세무서죠. 요즘 관할이라는 개념이 인터넷에 별로 의미가 없죠. 그냥 홈택스에 신고하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관할 세무서가 되는 거죠.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 회사에서 신고 내용에 오류가 생겼다든지 의문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 법인세 담당 여러분이 전화 와서 확인하고 할 거고요. 근데 이제 법인세 조사에 있어서는 지금 어떤 매출 구분이 없긴 해요. 매출액이 보통 한 1,000억 넘으면 관할은 우리 회사가 만약에 역삼동에 있으면 역삼세무서지만 조사는 상급관청인 지방청에서 보통 나와요. 근데 요즘 매출이 하도 크다 보니까 매출액이 1,000억 넘더라도 업종이 만약에 간단한 도매업이나 소매업 이런 데는 지방청 관할이긴 하지만 일선세무 따라 내려보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은 아직 한 분은 좀 늦게 오셨는데 대부분 다 보면 거기다 매출액이 모르겠어요. 더북컴퍼니는 내가 모르겠는데 매출액이 전부 다 1,000억 넘을 것 같아. 대부분 다가 지방청 관할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일부는 위임을 해서 일선 세무서에서 위임하게 돼요. 여기 이제 국가란 구체적인 개념이 되겠죠. 자, 다시 2번에 법인세는 직접세입니다. 담세자인 직접세로서 법인의 소득을 과세 표준을 하는 조세입니다. 이렇게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7페이지 법인의 과세 소득은 순자산 증가세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순자산 증가세에 따르니까요. 기업에게는 손익거래만 따지지만 법인세법은 순자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자, 요거 한번 그림 볼까요? 자, 여기 이제 재무상태표입니다. 옛날에 대차이표죠. 근데 파이낸셜 포지션이 되는데 재무상태표 영어 표현이죠. 이쪽이 이제 자산이고요. 여기가 부채고
자본금이고 잉여금이 나오는데 첫 시간부터 너무 어려운 내용이 나오지만 이따가 바로 설명하면 잉여금의 종류 아직은 적지 마세요. 여기 종류가 자본잉여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본조정이 있고요. 세 번째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가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기업에게는 이익잉여금의 맨 끝이 뭐죠? 미처분 잉여금, 즉 당기순이익이 연말되면 잉여금으로 돌아오잖아요. 요거의 증가가 수익이고 요거의 감소가 비용인데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세에 따르니까 자본금의 증감은 과세소득이 아니고요. 요게 잉여금의 증가가 요게 수익에 대응되는 입금이고 감소가 비용에 되는 송금이다. 그러니까 기업의 계상의 수익 비용보다는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순자산 증가세에 따르니까 그러니까 뭐죠? 중요한 거 이런 항목들도 세법상 과세소득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유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자산 증가세를요. 다음 말씀드릴 건 이 중에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이 단어는 상당히 길잖아요. 여기에 이제 줄였어요. 여기 원래 표현이 영어로 other, 그 다음 income, 아이고 잘못 적었습니다. 컴프리헨시브요. 인컴이거든요. 원래 이제 영어의 표현을 한글 올려놓기 때문에 단어가 너무 길지 않아요.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줄여서 여러분 알다시피 OCI 이렇게 많이 불러요. 아시겠죠? 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물론 말씀 한 번 더 하겠지만 기타 포괄손익은 영어로 OCI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OCI도 순자산 증가세에 속하니까 과세소득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법인세법은 자진신고납세제를 택하고 있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신고납세제도 택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본 개요고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조금 용어의 정의에 좀 넘길게요. 용어의 정의에 뭐 1번 보시면 내국법인은 이러면 당연히 뭐죠? 본점 또는 주사무소나 사업의 실질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에게 이러면 당연히 내국법인이 됩니다. 비영리 법인 여러분 아니고요. 자, 페이지를 넘기실게요. 자, 50페이지 보시면 그럼 제가 포스트잇 붙이세요 하신 분은 붙이는 여기에 13번의 특수관계인이 중요한 개념인데 뭐 지금 설명드리면 너무 힘드니까요. 요거는 내일 한 오후쯤에 제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설명할 때 그때 말씀드릴까 아시겠죠? 같은 내용이 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53페이지 여기 포스트잇 붙이세요.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과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말씀을 올릴게요. 53쪽이요. 자, 여러분들 필요하다면요. 큰 딱지에다 적어서 붙이세요. 자, 합병 용어 정리합니다. 합병은 우리가 이제 영어로 말하면 뭐죠? merge and acquisition을 부르죠. 이렇게 부르는데요. 합병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흡수합병이 있고요. 두 번째가 신설합병이 있는데 흡수합병은 자 그림 그리겠습니다. 주식회사 A가 있고요. 주식회사 B가 있다면 주식회사 B는 소멸되면서 주식회사 A에게 흡수가 되는 거죠. 뭐 당연한 아주 쉬운 내용이죠. 근데 이때 이 소멸되는 이 B법인을 갖다 우리는 피합병법인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A를 뭐라고 그러죠? 합병법인이라고 부릅니다.
특히나 우리 요즘같이 경제가 안 좋을 때는 M&A 막 일어나는데 주식회사 B의 피합병법인의 모든 권리 의무가 합병법인에게 다 승계가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나 여러분 계열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내일 배울 퇴직급여 충당금에 조금 연결해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합병이 있습니다. 신설합병은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갑이 있고요. 주식회사 을이 있는데 이 두 회사가 다 없어지고 소멸되면서 새로운 회사, 주식회사 A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에 신설이 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갑과 을 없어진 회사를 갖다가 피합병법인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신설법인은 합병법인이라고 부릅니다. 합병은 뭐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반대가 뭐냐면 분할이 있습니다. 분할은 영어로 이제 스플릿 오프가 되죠. 쪼개지는 거죠. 분할의 종류는 단순 분할이 있고요. 분할 합병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이 합병보다는 분할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회사의 사업부가 만약에 주식회사 갑인데요. 사업부가 만약에 A 사업부가 있고 B 사업부가 있다고 칩니다. 구조조정이나 사업의 다각화 등의 목적으로 우리 회사가 B만 떨어져 내가지고 뭐죠? 주식회사 B를 갖다가 설립할 수가 있는 거죠. 얘를 분할시켜가지고. 그럼 회사가 뭐죠? 하나가 두 개로 쪼개지죠. 그죠? 이해가시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요 주식회사 B를 뭐죠? 분할 신설법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갑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합병 용어로 한다면 피분할법이라 용어하면 좋은데 상법에서는 P라는 표현을 안 써서 얘를 갖다가 분할법인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개념은 뭐죠? 분할 신설법인의 주식을 주주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딱 이렇게 원래 뭐죠? 주식회사 갑이라는 회사에 뭐가 여기 주주가 있었겠죠?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맞죠? 있겠죠, 당연히요. 그럼 회사가 주식회사 갑의 주주가 있었는데 회사만 둘로 쪼개지고 똑같은 주주가 될 수가 있겠죠. 이해가시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들어보시 인적 분할이라고 부릅니다. 거꾸로 어서 오세요. 이쪽에 앉으시면 되겠네. 포스트잇 좀 챙겨오세요. 예, 작은 거, 큰 거. 자, 거꾸로 뭐죠? 주식회사 갑이, 즉 분할법인이 주식회사 B의 주주가 되는 거겠죠? 일종의 요건 현물출자가 됩니다. 이게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P사업부에 자산 부채를 주고 그 대신에 B주식 받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걸 물적 분할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분할법인의 주주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뭐죠?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을 분할합니다. 이해가시죠? 이 경우에도 이 분할법인의 사업부의 모든 권리 의무가 분할 신설법인에게 다 승계가 돼요. 아주 옛날에는 뭐냐 하면 합병 분할하게 되면 없어진 회사의 모든 조세 문제를 갖다가 피합병법인 내고 가는데 요즘 그런 게 없고
합병법인 내지는 분할 신섭에 승계받으니까 세무 문제는 없어지는 예산은 안 생깁니다. 아시겠죠? 대부분 다 넘어가니까요. 자, 우리 교재 53페이지 용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분할 합병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요건 이런 겁니다. 자, 주식회사 갑이 있는데요. A 사업부와 B 사업부인데 B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주식회사 B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을의 일부로 흡수가 되죠.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분할되지만 을 입장에서는 합병이 되겠죠. 맞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걸 묶어서 분할 합병법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럴 수 있죠. 주식회사 B가 떨어나가지고 을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예를 들어 을이 너도 없어지고 새로운 회사 뭐죠? 주식회사 X가 만들어졌다고 치죠. 이럴 수도 있겠죠. 맞죠? 대등하게 B 사업부와 을이 합쳐질 수 있겠죠. 이것도 분할 합병법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법인세 본격적인 내용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그 용어의 정의를 몇 가지 설명 올리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래서 필기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책에다 적으시면 찾기 힘드시니까 이렇게 적당히 나누어서 큰 포스트에 적어서 붙여놓으면 나중에 옮기기도 쉽고 보기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53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제가 표시한 거 저는 다른 용도였지만 이런 식으로 끄트머리에다가 포스트에 하나 딱 붙여 놓으시면 중요한 페이지가 되니까 합병이라는 단어로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자,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57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자, 57페이지 하단에 자, 법인 유형별 납세 의무가 나와 있는데 납세 의무의 범위 보시세요. 밑에 박스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은 내국법인이고 영리법인인데 소득의 종류는 4가지입니다. 각 사업류 소득에 대한 법인, 우리 배운 내용이 전부 다 이거죠. 그야말로 사업에 따른 이익금에 대한 과세였죠. 두 번째가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는 요거는요. 일단은 간단한 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오른쪽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해서 없어지는데 없어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합병으로 분할로 따라 없어질 수 있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 올렸죠. 합병 분할 당하면 피합병법이나 분할법의 납세의무는 합병법이나 분할 신설법인에 승계되기 때문에 피합병법인과 분할법인 납세의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 옛날에는 과세했었어요. 지금은 없어지는 경우는 회사가 스스로 뭐죠? 우리 목적을 다했거나 주주들끼리 분쟁하고 없어지자, 찢어지자 해서 해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건 그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 기업의 미완료 소득 법인세 예는 뭐냐면요. 이게 여러분들 이거죠. 그 그룹사 중에서요. 자, 여러분 이거 좀 페이지 좀 바꿀게요. 자, 여러분 필기를 자, 여기 지금 화면상에 제가 어디로 가시냐면요. 자, 이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게 뭐냐? 우리나라 그룹사입니다. 제가 다시 정리할 건데 매년요 4월 말 5월 초가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전 연도에 그룹사의 자산 총액을 가지고 그룹사를 발표하는데 그룹사의 종류가 제가 필기할 겁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공시대상 기업 집단이 우리 그룹을 부르는데 그리고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죠. 그러니까 조금 규모가 작은 회사는 공시대상이고 큰 회사는 상호출자가 돼요. 그러니까 상호출자 기업 집단은 당연히 공시대상도 되고요. 알겠죠? 포함한다는 개념이라 이죠. 그래서 총 몇 개냐면 지금 여기에 파란 색깔로 암이 표시한 거 요게 48개가 얘가 순수한 뭐죠? 공시대상 집단인데 어떻게 따지냐면 직전 연도에
직전 연도에 요 보시면 이제 자산 총액이 나와요. 자산 총액이 직전 연도에 자산 총액이 전체가 5조가 넘으면 우리가 이제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속합니다. 기업 집단 표시를 그렇게 해요. 요거는 공정자산 총액이고 기업의 계상 자산 총액을 말합니다. 조 단위를 말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요. 미안합니다. 여기 맨 밑에가 얼마죠? 84위가 3표 그룹 보이죠? 보이시나요? 할자를 조금 글씨체를 크게 할까요? 네, 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제일 꽁지가 84위가 아니고 미안하네. 88위가 파라다이스 그룹이 5조입니다. 딱 보이시죠? 여기 딱 5조예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뭐죠? 주식회사 하이브 BTS 소속된 회사가 24년도에 처음으로 그룹사에 들어갔네요. 계열사도 이렇게 연예 기업이 15개나 있네요. 특이하죠? 여기까지가 공시대상이고 나머지 파란 색깔이 뭐죠? 상호 출자입니다. 아시겠죠? 이 상호 출자 제한 기업자는 어떻게 했냐면 22년도까지는 그룹사의 자산이 10조였는데 이걸 바꿔서 우리나라 GDP의 0.5% 이상으로 바꿔왔습니다. 참고로만 하세요. 아시겠죠? 네, 자. 제가 갑자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자, 필기할게요. 어디로 갔어? 자, 여기 좀 내릴게요. 자, 우리나라에 이제 그룹사가 보통 기업 집단이요. 기업 집단이 크게 나눠서 뭐냐, 두 가지가, 요게 전체가 뭐냐면, 공시대상 기업 집단이 23년도 12월 말 현재 전체 자산이 5조 이상을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인데, 요게 이제 23년도 12월 말에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 총생산 GDP의 0.5% 이상인데, 요게 약 10조가 돼요. 아까 여기 한 48개 전체가 8800 그룹이 있었죠. 제가 갑자기 생뚱맞게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 57페이지에 오른쪽에 세 번째 기업의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설명하고 있죠. 우리나라 모든 법이 내는 것이 아니고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만 이 미완료 소득 법인세를 냅니다. 미완료 소득이 뭐냐면 발음도 잘 안 되더죠. non-circulation income이니까 기업이 누적된 잉여금 가지고 외부에 투자하지 않고 불끈 거머쥐고 있으면 세법상의 non-circulation income을 구해서 20% 세금을 과세한 제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강의 듣는 분들 중에서 여기 이제 속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뭐 일단은 우리 금방온 성환재단 희성총매만 해당될 것 같아요. 예. 맞죠? 아닌가요? 뽑았네? 빠졌구나. 미안합니다. 내가 생각했네. 예. 여기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죄송해요. 내가 옛날에 저기 이제 LG만 생각해가지고 갑자기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데 안 들어가 있네, 이제. 밑에도 안 들어가 있나? 88위까지도 안 들어가 있나?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예. 그럼 여기 지금 우리 강의 듣는 분들은 해당되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는 것 같네요. 여기에 파란 색깔 표시한 48개 그룹이 있죠? 여기 속하는 법인만 내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예. 지난번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으시네요. 자, 여기 그러면 대충 보면 다 아시는 그룹입니다. 밑에는 여기 이제 공시대상 기업 집단입니다. 이렇게 보죠. 부침이 좀 많이 있네요. 그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는 뭐냐면요. 네, 여러분들 이거예요. 자, 왼쪽에 56페이지 보시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별도로 우리가 추가적인 법인세가 되죠. 대상 자산이, 여러분 제가
모레 말씀드리겠지만 주택하고요.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요. 주로 이제 대표적인 예가 나대지인데 요걸 팔면 추가로 세금 20% 내는 것이 이게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세입니다. 이따가 전체 항은 정리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됐나요? 우리 강의의 주 내용이 뭐죠? 각 사람들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 법인세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가 되다 보니 앞에 이론적인 설명은 제가 하지 않고 바로 실무적인 내용으로 바로 갑니다. 자 어디 가시냐 이제 본격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어컨 춥지 않나요? 춥죠 여러분이죠? 자 추세요. 온도 너무 여러분 낮추면 이 18도로 해놨네 누가. 감기 걸려요. 오후 되면 올리기도 하고요. 자, 요거 지금 우리 교재에 80페이지 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포스트잇 붙여놓고요. 자, 그 전에 여러분들 세법 조문 설명 잠시 하고 제가 가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뭐 기초적인 설명인데, 자, 이렇습니다. 예, 모든 조세법은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성이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이 더 많으시겠지만 법률은 국회에서 당연히 제정을 하죠.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제정을 합니다. 시행규칙은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제정하는데 시행령은 누가 제정하냐면 대통령이 국무회에서 제정하는데 얘를 대통령령이라고 부릅니다. 명령했다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요. 해당 주무부 장관이 제정하는데 국세에서는 주무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다 보니까 기획재정부령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는 주무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령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럼 다 아시겠지만요. 법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국세청의 무료 사이트는 국세법령 정보시스템에 가게 되면 법령 여기 보이죠. 조세법령에 가셔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법인세법을 보면 여기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보이시죠? 클릭해 볼게요. 법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딩 하시죠. 보시면 조문이 쭉 가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원래는 처음 만들 때는 18조만 있었는데 경제 상황이 바꾸다 보니까 새로운 조문을 만들게 되면 중간에 18조에 2, 18조에 3, 18조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8조 다음에 19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중간에 끼어드는 조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뒤에 어떤 경우는요. 보시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46조 보시면 46조에 2, 3, 4, 5 굉장히 많죠? 이런 식의 내용이 있죠. 근데 여기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은 이렇게 이동시키면 됩니다. 여기 이제 시행령 가면 가게 되죠. 뜨죠? 얘도 마찬가지로 19조 다음에 뭐 20조가 19조 이런 식 형태가 되어 있고요. 이제 그 안에를 보시면 자, 제가 뭘 때문에 보여드리냐면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조문 안에 보시면 요거 볼게요. 자, 요거 좀 이쪽을 닫아버리고요. 자, 얘가 이제 3조인데 조문 다음에 동그라미 이름이 뭐냐면 항이라고 부릅니다. 항. 위 체계가. 그 다음에 일이 뭐냐, 그냥 일이 뭐냐, 호고요. 그 다음에 가나다를 목이라고 부릅니다. 위계 질서가 제가 다시 적을게요. 조문의 위계 질서가 조, 항, 호, 목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조문 표시는 우리가 할 때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는데 항은 동그라미로 표시하고요. 호는 동그라미 없이 표시하고 목은 가나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책에 법조문 나오면 그 전부 다 그에 대한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보통 줄여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두 글자로
예를 들어서 법인세법 시행령을 그냥 저면 다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법령 아시겠죠? 법인세법 시행규정 법칙 이렇게 불러요. 꼭 그렇게 하자는 건 원칙이 아니고 그냥 실무적으로 편의상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근데 두 글자가 대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부령, 부칙이를 불러요. 근데 합성화된 조문은 법문질은 세 개로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세 및 정리세법을 줄여서 상법이라면 우리나라 그냥 상법하고 헷갈리니까 여기는 상정법, 상정령 아시겠죠? 그 다음에 특수한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은 조특법, 조특 이렇게 부릅니다. 참고를 하세요. 근데 여기 이 조세법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다가 아니고 무수한 뭐죠?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 권한이 있는 자가 법에 대한 해석을 내린 게 종류가 두 가지가 이게 유권 해석이 하나가 뭐냐면 들어보시죠. 기본 통칙과 또는 집행기준이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는 예규라고 하는데 예규라고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 특정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고요. 그다음에 기본 통칙과 집행기준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국세청에서 과거에 나온 예규 중에 중요한 거라든지 대법원의 판례 중에 중요한 내용들은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정리해서 발표한 거 알겠죠? 제가 보통 강의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비유하면 됩니다. 옷에다 비유하셔가지고요. 똑같은 옷인데 예규는 개별 사안이니까 맞춤복이고 기본 통칙은 기성복이다. 이해되시죠? 내가 기성복 맞으면 했지만 안 맞으면 맞춰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 뜻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본 통칙과 예규는 법은 아니고 해석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우리 책에 뭐 바로 해석이 나오니까요. 자, 잠시 다시 볼게요. 보시면 여기 이제 법령다 보시면 여기 뭐죠? 기본 통칙이라고 보이시죠? 통칙이 우리 법인세법을 띄워볼게요. 이게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 세 단위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이건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자, 요거 보시면 자, 세 단위로 되어 있는데 앞에 15가 뭐냐면 맨 앞자리가 법률이고요. 두 번째가 시행령이고 세 번째가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법인세법 15조고 시행령 11조의 세 번째 해석이라는 뜻입니다. 이해가시죠? 별 내용 아니에요. 그 중간에 보시면 제가 일부러 건너뛰었는데 이런 거 있죠. 중간에 보시면 0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뭐냐면 관련 시행령 없고 법에 관련된 세 번째 해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4-0-3은 법인세법 14조고 관련 시행령 없고 14조의 세 번째 해석이다. 이해가시죠? 알고 보면 별 내용은 아닌데